그러면 시작하는 선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잘 공략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정답은 당연히 없겠지만 이 중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나마 그래도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연구가 진짜 순수하게 재밌다. 그러면 진짜 예방의학과 생각을 좀 해본다든지 아니면 나는 임상이 너무 좋고 연구는 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아예 임상 트랙 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다 못해요. 예. 왜냐하면 연구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를 보는 일도 내가 그 환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야 되고 그 질병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야만 충분한 어떤 게 습득돼야 되지만 그 환자를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연구도 그런 건데 내가 만약에 연구도 잘하고 환자도 잘 보고 이러기를 원한다면 물론 능력이 뛰어나신 분은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내가 연구가 좋아한다고 해서 예방의학 교실을 가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얘기죠. 예방의학 교실이 뭐 방법론을 하거나 퍼블리케이스를 하거나 아니면 인구 관점적인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정치적인 일을 하지만 나는 그런 게 관심 있지 않고 환자한테 관심이 있다면 내가 환자를 보고 초기에 환자를 좀 보고 그리고 점점점 나의 포션을 학교랑 잘 일을 해서 환자를 보는 걸 점점 좀 줄이고 왜냐하면 환자를 기반하지 않으면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은 또 환자를 봤던 경험을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점점 줄이고 연구 쪽으로 좀 더 증가를 시키고 뭐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예방의학과는 그 삶의 질이 어떤가요? 어려운 질문인데 만약에 어떤 선생이 가끔 기초의학에 관심 있는 선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예방의학을 딱 봤을 때 삶의 질이 당연히 뭐 연구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이 하겠지만 좀 삶의 질이 어떠신지. 저는 되게 폐쇄적인 사람이어서 딱 보기에는 안 그렇지만 굉장히 폐쇄적인 사람이어서 잘 알지 못해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는데 저희 선생님은 알죠. 저희 선생님이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3년 됐는데 안영식 교수님이고 근데 저희 선생님의 삶의 질 어떠셨을까? 어쨌든 환자를 보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이 수술하지 않으시는 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 선생님이 너무 산만하심이 좀 있으세요. 그리고 아마 선생님이 수술을 하셨으면 하다가 중간에 뭘 넣고 그냥 받고 나왔을 수도 있고 또 환자랑 진료실 내에 앉아서 계속 환자가 오는 걸 하셔야 되는데 그런 답답함을 못 참으시거든요. 왔다 갔다 계속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임상의사를 안 하신 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환자를 보지 않는 거에 정말 커다란 장점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MD가 아니니까 저의 관찰하는 시점에서 본다면 저랑 친한 주변에 환자를 보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죠. 근데 환자로 인한 스트레스와 환자로 인한 기쁨과 스트레스가 공존해요. 맞습니다. 네, 제가 그 되게 친한 분이 응급의학과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한 저녁에 4시인가 이때 똑똑하고 제 방에 왔어요. 근데 완전히 얼굴이 막 장난 아닌 상태에서 와서 어떻게 지금 왔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퇴근하는 중이라고. 근데 왜 지금 퇴근해 그랬더니 그분이 아침에 6시 7시에 나가야 되는데 환자가 자살을 시도를 해서 그러니까 진짜 자살을 시도했기 때문에 병실에 있는 환자가 자살을 시도하니까 응급실로 내려왔고 그 환자를 처치하고 어쩌고 해서 중환자실까지 올려 보냈더니 지금 됐다.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 전에 무슨 데이터를 분석했냐면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이런 사람들 많네? 라고 저는 데이터를 봤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유발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선생님이 딱 와서 오늘 하려고 시도했던 환자를 그렇게 해서 중환자실에 보내고 내가 왔어 라고 하는 선생님의 과 내가 보는 이 얼마나 다를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마음에 굉장히 큰 임상의사가 이런 상황을 겪는다는 게 나와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거는 있죠. 저는 어떤 건 있냐면 환자가 나의 눈앞에서 좋아지는 것이 저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관점에서 저는 데이터를 대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건조하고요. 데이터는 뭐가 있냐면 진실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진실하게 물어보면 걔가 진실하게 대답해요. 데이터가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건 잘못 물어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나만 진실하면 제가 나에게 언제나 바른 얘기를 해준다는 거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근데 보기까지. 근데 환자나 사람은 내가 진실해도 저 사람은 안 진실할 수 있고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데이터와는 달리 뭔가 촉촉한 게 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기쁨과 더 큰 힘듦을 주는 직업이 아닐까, 직업적으로. 그래서 저는 둘 중에 무엇을 다시 선택할까라고 하면 임상의사를 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저는 약간 감정이입을 더 잘하는 사람이라서 너의 성향을 미뤄봤을 때 너는 건조한 친구인 데이터를 친구로 삼는 게 너에게는 더 괜찮다. 대부분의 선생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교수님 해주신 말씀에. 그러니까 나쁜 거하고 좋은 거가 이제 공존한다는 맞아요. 거에. 네. 문제는 밸런스인데 맞아요. 시작할 때는 좋은 게 크니까 이걸 했는데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뭘 느끼냐면 시간이 갈수록 음. 나쁜 게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번아웃을 이제 겪어본 사람 중에 하나로서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롤을 네. 교수한테 이제 요구하는 맞아요. 것도 있지만 훨씬 큰 게 사람 대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건조하다는 말씀을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연구를 할 땐 사실 스트레스를 받아도 제가 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만 환자는 잘했는데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서 그게 어렵더라고요. 아니 근데 연구를 하는 건 정말 안 좋은 건 돈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명예도 없고요. 그리고 명예가 있지 않나요? 연구자로서의 명예가. 연구자로서의 명예가 밥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회에서는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큰 이득이 될까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거든요. 어쨌든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심하게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난한 삶을 선택해. 그럼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 그것이 괜찮다면 참 괜찮은 건 뭐냐면 연구를 할 때는 어쨌든 이제는 연구를 혼자 할 수는 없고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언제나 협업을 하게 되는데 저는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어쨌든 무슨 이유든 상관없이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저한테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유사한 특성이 있어요. 연구를 좋아하거나 연구를 좋아하진 않아도 내가 필요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찾아내려고 하고 순수한 호기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배우려고 하고 이런 의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람됨이 있어요. 근데 의사는 내가 환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환자가 나를 선택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선택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 열고 들어오는 거죠. 나는 내가 문을 열어주는데 물론 저도 나랑 같이 연구하고 싶은 사람이 문 열고 들어오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문은 내가 열어줘야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임상의사는 내가 열어주지 않았는데 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선택할 수가 없죠. 네, 그게 너무 스트레스죠. 네. 저는 그걸 생각하면 내 문을 나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들어놓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그 삶이 이제 옆에서 많이 보니까 힘들다, 안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좋은 환자가 왔을 때 그건 저의 의지하고 아무 맞아요. 상관이 없는 그럼요. 일이고 제일 저희가 무서워하는 상황이 뭐냐면 중요한 학회가 있는데 그 직전에 안 좋은 환자가 오면 잘 준비했지만 이걸 아예 못 가기도 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맞아요. 그게 가장 저는 싫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장단점이 명확하네요, 네, 정말. 내가 나의 문을 누구에게 주도권을 줄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줬기 때문에 또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의대를 가잖아요, 현재. 근데 그건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무언가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이고, 근데 그 삶이 생각만큼 녹록지는 않다. 나의 문고리를 딴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 문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네. 진료실이라고 하는 환경이 언제나 딱 그려져요. 그래서 그 문고리가 저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는 어떤 점에서는 되게 무례한 건데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이 자기가 연구자로서의 어떤 적성이 있는지를 좀 알기 쉬운 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혼자 있는 걸 괜찮아 하고 내가 좀 미쳐가지고 이 주제를 좀 파는 걸 좋아하고 재정적 돈을 막 많이 벌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뭔가 선택당하는 것보다는 조금 자율적인 거를 원할 때 맞아요. 이런 선생님이 약간 맞아요. 최적일 수 있겠네요. 네. 연구자에. 네. 그리고 연구는 확실하게 뭐는 있냐면 사회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면 확실한 보답이 있어요. 뭐냐면 데이터라는 게 생각보다 정말 진실해요. 데이터가 건조하지만 굉장히 진실해요. 그래서 얘가 나한테 주는 게 많은 것들을 주고 또 사람들은 데이터가 되게 건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옛날에 시를 썼거든요. 지금은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그 데이터로 인한 희노애락이 있어.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그냥 분석해서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데이터는 다 사람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해석한다는 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기쁨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혼자서 조용히 무언가 이 아이랑 얘기할 마음이 돼 있다. 그러면 얘가 정말로 잘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어요.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너무 많은데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게 약간 컨펌되는 것도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거를 또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선생님들 중에 기초 생각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니어도 연구자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임상의사의 삶을 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교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닥터스쿨에서 함께